반갑습니다. 네, 큰 나무가 되고 싶은 손혜원이고요. 네, 주인공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서 사실은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이 오늘의 이제 도움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시대라는 제목 자체부터가 포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후위기 그래도 민주당에서 포럼을 하는데 이런 주제쯤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들어서 굉장히 주제 자체에도 고민이 많았고 그 환경보호, 아나바다 이런 것들만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정말 큰 이야기들이 많고 또 지역 안에서 같이 고민을 나눠야 되는 주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좀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조언을 좀 얻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언제는 막 저기 어디 빙하에 막 가 있고요. 제가 어떤 때는 막 우주 바다 깊은 곳까지 가 있고 막 정말 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럼에도 지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자괴감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되게 많이 고민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포럼을 준비했지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이런 답을 좀 찾아가는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믿음에 오늘 포럼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실은 의정부고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포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홍보랑 이런 것들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말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기후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기후정책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포럼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해주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편안하게 손 거두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제가 적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나는 기후위기를 위해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 한숨 쉬시는 분들도 생겼는데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나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통 말고 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손 들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런 편차가 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볼지 계속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에서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와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탄소 중립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세 번째, 해외와 도봉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게 도봉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전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50분밖에 준비를 못해서 유인물이 조금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직 눈이 좀 좋아서 PPT가 조금 글씨가 작고 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전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에요. 정부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제정된 탄소 중립 기본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이제 국가가 우리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국가 비전이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비전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요. 그냥 단순히 환경 보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각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국가전략이 이제 상위 목표를 있고 광역이랑 기초 단위로 구체화되는 이런 위계체계를 갖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도봉구는 그 다음 해인 2025년 3월에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핵심 목표를 좀 수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국가 감축 목표가요. 2018년을 기준으로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NDC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총 배출한 양이 안 적혀 있죠. 약 7억 2,76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2030년까지 이거를 40%로 줄이겠다.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좀 보면요. 전환의 부문, 산업, 건물, 수송 뭐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는데요. 전환의 부분, 발전 부분이 가장 큰 감축을 좀 책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국가 목표에서는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철강, 시멘트 이런 주요 배출원의 공정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물 부분의 그린 리모델링이나 수송 부분들도 여기에서 핵심 수단으로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국가 계획의 4대 전략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기본 계획이 크게 4가지 4대 전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가지 전략과 1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가장 직접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부분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고요. 건물을 효율화, 친환경차 보급 등이 감축하는 데에 전략으로 목표를 세웠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이 감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폭염이나 폭우, 가뭄 등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기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이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석탄 발전소가 이제 폐쇄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환하는 것들, 또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들이 이 전환하는 데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탄소 중립 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제도나 기술, 재정, 인력 같은 그 탄소 중립들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 국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수립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기본법 12조에 근거해서 됐고요. 또 도봉구의 기본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계획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해서 법정계획 이렇게 세워졌는데 2023년 국가의 계획 그리고 2024년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 4월에 이제 10년 동안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가 사실 2022년도 3월에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라는 걸 이제 수립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알맞춰서 이제 연계해서 일관성을 확보한 계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지점들은요, 수립 과정의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봉구만의 국가 계획을 세울 때 특이한 점은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니라 국민들을 여기에 참여시켰다. 국민들의 설문조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기후환경과를 중심으로 8개 이제 소관 부서가 같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점을 좀 특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는 뒤쪽에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아까 국가정책의 비전이 있었듯이 도봉구의 비전도 있는데요. 도봉구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도봉입니다. 이 비전이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선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2050년에 탄소 중립 넷제로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배출량이랑 흡수량을 0으로 순매출 제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고 저희 도봉구에서도 이렇게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년의 중간 목표도 동일하게 2018년 대비해서 40%를 감축해서 37만 4천 톤을 목표 감축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 현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서 도대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감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8년에 도봉구에서 총 배출량이 114만 5천 톤 CO2 EQ였고요. 이를 2030년까지 68만 7천 톤으로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요. 건물, 수송, 폐기물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합니다. 주거용, 상업용에서 나오는 그 냉난방 전력 사용이 저희 도봉구에서는 주로 배출원으로 조금 보여지고요. 수송 부분도 이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봉으로 오가는 차량에서 이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폐기물의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작기는 한데요.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다 탄소를 배출하는 걸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감축 목표와 경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감축 목표량이요. 2022년부터 3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이제 감축량을 확대하는 구조인데요. 당장은 이제 좀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을 좀 하고 뒤로 갈수록 많은 목표량을 갖고 확실하게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문별로 이제 실행 과제가 있고요.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여기 감축 목표에서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핵심 부분별 목표도 나와 있는데 역시 건물 부분이나 수송, 폐기물 부분에서 이제 많은 감축량을 좀 하겠다라고 적혀 있고요. 흡수원, 이제 살림을 좀 넓혀서 이걸 좀 흡수시켜 보겠다. 그래서 이제 0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여기 담아 놓은 것입니다. 넘어가면요. 주요 추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계획이 아까 국가계획은 4가지의 계획을 4대 전략을 세웠었잖아요. 도봉구는 7가지 7대 전략으로 구분이 됩니다. 7대 전략 12개의 핵심 과제 안에 43개의 실천 사업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녹색 건물, 녹색 수송, 녹색 에너지, 녹색 폐기물, 녹색 숲, 녹색 생활, 녹색 교육 이렇게 7가지 전략 안에 43개의 이렇게 실천 과제들을 놔뒀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감축을 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좀 핵심 과제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 7대 전략 안에 녹색 건물은 신축 건축물의 지위비를 확대하겠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점점 늘려가겠다라는 것이 핵심 과제고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녹색 수송은 친환경 차량을 공급하고 철도 교통망을 이제 확보하는 거에서 탄소를 좀 낮춰보겠다. 그리고 녹색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제 지열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을 해낸다라는 거고 폐기물도 뭐 커피밥 재활용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좀 마지막 이제 생활 교육의 부분을 보면요. 사실 도봉구가 진짜 뭐 탄소 중립 잘하고 있어. 탄소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공간 마일리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 공간 마일리지가 여기에서 확인을 좀 할 수 있고 제로씨 양성하는 것도 생활교육의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를 감축할 수 있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막 정리하면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7대 목표 43개의 실천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로 2050년에 영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2030년에 40% 줄여야 되는데 0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이 생겼는데, 전체 감축량에서 한 70% 이상, 저희가 40%를 감축하고 50년에는 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70% 이상 건물에서 이런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천 사업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에서 그런 건물에서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탄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좀 생겼는데,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그린 리모델링 어떻게,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노후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건 이 계획서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50년에 진짜로 이게 0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고민은요, 사실은 이 현재 계획대로 그 구조만 봤을 때는 이 도봉구 탄소중립 정책이 모든 주민들한테 동일하게 이런 감축의 부담들이 지워지냐? 그런 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건물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 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 하기에 자부담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소외계층이나 그 임차 가구들, 에너지 빈곤 가구들한테는 이 부담이 오히려 역으로 더 지워지는 이런 계획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이 계획을 보면서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조금 다른 곳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M 체계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총괄 책임은 지자체장한테 있고요. 이 계획을 주관하는 거는 기후환경과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각 소관부서, 뭐 건축과, 교육과, 뭐 교통행정과, 자연순환과, 홍보과, 뭐 행정과 다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실적, 여기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작성해서 기후환경과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곳을 걸쳐서 이게 진짜로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감축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심의도 하고 여기서 감시하는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표만 보면요, 협업 프로세스를 되게 핵심으로 뒀다 이렇게 뒀는데, 이것들이 잘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곳에서 협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문별로 그러면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이렇게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줄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물 부분에 가장 많이 감축을 할 거고, 그 다음 수소, 그 다음에 폐기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에 실행 과제별 추직 실적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몇백 장 되는 분량이었는데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감축을 했는가라는 걸 좀 살펴봤는데요. 보여지는 대로 녹색 폐기물 부분에서 가장 많은 감축 실적은 있었고요. 그 다음 수송, 그 다음 건물 부분, 이런 순으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총 감축량은요 22,349톤을 감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추진 실적 자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다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일단은 진행이 됐고, 그 사업에서 어떻게 감축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 매년 얼마나 지자체별로 또 그 국가별로 많은 감축을 나타냈냐라는 국가 인벤토리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수치랑 또 실제 저희가 이렇게 감축을 하는 거랑은 조금 수치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감축량이요 43개
사업에서 감축했다라고 보여지는 수치들을 다 정량 합산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37만 4천 톤을 2030년에 감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치는 이제 누적돼서 가는 수치를 그만큼을 감축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의 수치 감축량만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추진 실적에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사료로 이렇게 생산하는 이 부분을 일평균로 처리했을 때 하루 평균량의 73.7톤을 처리하고 6.9톤을 사료로 생산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2025년 저희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탄소 중립에 목표를 둔 탄소 감축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 전체 사업에서 가장 많은 감축량을 나타낸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이었고요. 아래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한 해 1,308톤을 선별하고 자원화를 완료시켜서 감축을 했다. 1,700톤을 감축했다.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도 107개를 보급해서 또 교체해서 폐기물 부분이 가장 큰 축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녹색 수송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관내 택시를 이제 이런 온실가스 배출 차량에서 그렇지 않은 친환경 택시로 교체했다라는 거를 실적으로 보여준 건데요. 죄송합니다. 관내 택시 4,901대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게 4,799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해 동안 123대를 친환경 택시로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한 탄소 감축량을 수치화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래 보면요, 또 전기버스도 7대를 교체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 추진 실적들을 좀 확인했을 때 관내에 이 청소 차량들 있잖아요. 폐기물을 담당하는 이 청소용 차량을 5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유 차량이 70%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친환경 차로 바꾼 사례는 0건으로 단 한 건도 없어서 여기서 이제 이후의 목표로 잡고 있긴 한데 2025년에는 그런 의지가 없었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녹색 건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도봉구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건 건물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색 건물에 이제 집중해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실행 과제들을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녹색 건물에요, 친환경 이제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는 게 2,492톤을 감축한 결과로 나타나지고요. 신축 지휘비 적용도 1,024톤을 감축했다라는 목표로 보여집니다. 서두에 말했던 너무 궁금해하실 탄소공감 마일리지는 그러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탄소공감 마일리지가 총 471톤을 감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소공감 마일리지를 어떻게 471톤을 감축했냐, 이렇게 실적이 확인이 되는데 작년 추진 실적으로 6,485명을 환산한 값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지점은 이걸 수치로 변환한 이 작업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485명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탄소 수치를 줄인 거를 목표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냐 라는 것들이 이 실적서 안에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녹색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공단에서 나타나져 있는, 이렇게 했을 때 신축 지휘비를 했을 때 면적당 얼마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탄소공감 마일리지는 안타깝게 그냥 탄소공감 마일리지 운영실정 기반으로 산정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이한 지점은요, 녹색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요, 태양광으로 이제 보급한 게 483.7kW를 이제 나타냈고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으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은 지열을 끌어서 뭔가 에너지를 생산한 게 없었는데 2025년도에 지열이 보급이 됐다라고 실적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도봉 롯데캐슬 골드파크에서
지열을 깔아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열로 에너지를 변환했다라는 것들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숲 분야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감축량이 많지 않아서 도시 계획이나 실행에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도봉로에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화단 걸어놓는 이런 것들도 다 실적으로 들어가서 녹색 숲에 탄소를 배출을 줄여놨다 이렇게 올려준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적 수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제로시 양성 과정에 작년에 2,379명이 참여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많은 당사자를 양성하고 또 이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많은 주민들이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평가들도 확인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향후 추진 방향은 그냥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신축 건축물 지휘비를 적용하겠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친환경 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재생에너지를 더 설치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현재 있는 것들에 더 큰 감축 목표를 갖고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실적 달성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감축량이나 여러 실적들이 조금 나와 있으니까 되게 양호해 보이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자원, 인력,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후환경과의 인력은 제한적인데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협업이 뒤쪽에도 얘기하지만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또 예산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거나 서울시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규모의 전환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율의 한계입니다. 저희 도봉구는요 정말 시민력이 강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탄소 공감에 대해서 탄소 절약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지속적인 것들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된다. 이 계획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된 시스템 작동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서두에 계속 얘기했듯이 기후환경과가 총괄을 하고 그 밑에 협업 부서들이 같이 나와져 있지만 다 분절된 형태의 사업을 운행하고 있고 이 사업에 있어서 뭔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 단계, 계획 단계부터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요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본격적으로 포럼에서 다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코앞에 벌어진 저희 기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뒷장을 벌써 넘기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오늘 이슈가 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시나리오에 써서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발제에서요 저희가 이제 직면한 가장 좀 시급한 이슈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생활 폐기물이 직매립하는 걸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요 직매립 보내면 묻었잖아요. 그게 전체 다 금지된 상황이에요. 그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냐? 다 소각장으로 보내서 태운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재나 쓰레기 정도만 매립을 한다. 그래서 소각장의 비율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매립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탄소 배출이 나오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너무나 이제 기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맹점은 그래서 지자체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여기 어떤 구조로 쓰레기 처리할 거야?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행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요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생활 폐기물 대부분을 노원에 있는 노원 자원 회수 시설, 다시 말해서 노원 소각장으로 다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확인을 해보면요, 한 해 21,578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
준비물 가운데서요 19,000톤을 공공소각시설 노원 소각장에 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노원 소각장에서 다 받아줘서 이걸 소각을 다 했고요. 소각장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소각장이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소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정도의 소각을 멈추는 재정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작년 2025년에는 10월이었거든요. 이 10월 동안은 소각장 문을 닫아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400톤을 직매립을 했었던 이런 것들이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 1월에 직매립은 금지됐어. 근데 노원 소각장은 동일하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발생하는 1,400톤 이상의 이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비상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도봉구에서도 이제 막히는 그런 현실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담당 과에다 물어봤는데요. 기후환경과에서는요 자원순환과 문제라서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실제로 자원순환과에서는요 현재 여기 밑에서 적혀 있는데요. 소각시설 가동 중지가 예외적 허용 기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비상 상황에는 잠깐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해달라는 그 이제 환경부와 서울시의 그런 협력을 그런 미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사실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 예외적 활용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충청권이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어디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보내서 직매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비용들, 운송 비용도 있을 거고요. 공공소각장에 비해서는 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더 큰 부담으로 안겨줄 수 있다. 주민들의 혈세로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 문제점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도봉구에서 처리 리스크가 지금 한 곳에 몰려있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원 소각장에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노원도 받고 도봉도 받고 중랑도 받고 저기 어디 동대문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노원 소각장이 비상 상황이 돼서 멈췄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설명처럼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좀 드러나고요. 두 번째 비용의 문제, 민간 소각에 의존할수록 우리가 이제 도처리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정책의 방향이 이럴 경우에 그러면 쓰레기를 감량합시다 라고 목표를 둔 게 아니고 우회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노원 소각장 비상시 그러면 저쪽으로 보내. 충청권에 지금 소각장 많대. 거기 비어있어. 그쪽으로 보내. 돈 좀 더 들어도. 이렇게 우회 처리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봉구가요 아직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각장을 지어야 돼요. 노원 안 되고 다른 데 못 보내요. 도봉구에 소각장 지읍시다. 찬성하십니까? 도봉구 소각장 지어야죠. 저기 도봉산 쪽에다 소각장 하나 지읍시다. 얘기하면 다들 이거 지어야 되는 건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부분들이 확인 좀 되는데요. 물론 오늘 포럼이 소각장을 짓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주제가.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행정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지역사회 전체의 딜레마, 구조적인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좀 꺼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요, 지역사회 딜레마가 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됐고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동시에 아무도 자기 지역에 소각장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도권에서 사실 이제 인천에서도요, 인천 소각장을 좀 찾으려고 여기저기에 다 이제 컨택을 해봤는데 왜 우리 동네 들어와? 그거 들어오면 환경오염 심한 거 아니야? 집값 떨어져.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부지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반대들이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실제로 소각장에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걸 막는다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 걱정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가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저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러면 도시의 구조들은 어떻게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적인 부분들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 섹션에서 보여드리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요, 제가 여기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는 거를 대비해서 1년 전에 저희 조공구 의회에서 해외 9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9개 연수를 갔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을 다녀왔었고, 거기에서 직접 방문했었던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슈피텔라우 소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슈피텔라우 소각장이요, 이 시설이 도심 외곽 어디 저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주거지랑 교육시설 그리고 교통의 한가운데, 저희로 치면은 뭐 이런 반합 사거리 정도 이런 곳에 이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슈피텔라 소각장이 1960년 말에 설계가 돼서 71년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다가 87년도에 여기가 대형 화재가 나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빈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죠. 빈 시장이 이거 재건을 할까? 아니 엎어버리고 다른 거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를 소각장으로 재건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건축가, 예술가인 훈베르트 바서라는 분에게 건축을 맡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소각장 형태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 갔을 때요, 사실 이게 소각장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각장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아까 놀이동산? 거울의 집? 뭐 이렇게 막 과자의 집?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게 소각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재개장을 해서 외관 모습이랑 다르게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여기를 단순히 소각장으로만 사용하지 않고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한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폐기물 소각을 시켜서요, 나오는 소각 열로요, 빈 그 시내에 있는 6만 가구의 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근처에 대학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주택가들도 있는데 여기에 난방을 직접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500기가와트시의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3만 가구의 그런 전기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순한 소각장의 역할이 아니라 소각도 하고 난방도 만들어내고 전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 1층에는요 여기에다가 세금, 이런 뭐 수도 세금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러 오신 분들이 1층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점, 냉방까지도 지금 연구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시범 운행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반대가 저희처럼 많았다고 느껴지시죠? 여기 중심에, 그것도 대학가 앞에, 병원 앞에 소각장을 짓는다 그러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냈냐? 제가 실제로 질문을 했으면 영어로 하진 않았고요, 한국말로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답변은요, 무조건 투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걸 이끌어냈다. 여기 처리 방식이 나오는 수증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 다이옥신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폐기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 물질들이 나오는데, 고도화된 필터 기술로 이거를 최대한 감량을 해서 10분의 1로 오염물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감시단이 돼서 매년 실적을 체크하고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이제 시도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것들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오스트리아를 가면요, 무조건 여기는 관광 명소라고 칭해서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그냥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서 두지 않고 관광 명소도 되고 여기에서 세금 처리도 하고 난방도 공급하고 뭐 전기도 주고 냉방까지도 하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놓은 어떤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구조를 재정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주민들의 설득을 이끌어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그냥 저희도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저희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십시오. 뭐 자동차 타시면 안 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 난방이나 뭐 온수나 전기를 혜택으로 받다 보니까 주민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 이제 동일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그 단순한 그냥 쓰레기 처리의 문제, 단일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어떻게 계획하고 구조에 있어서 재정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고 소각장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봉구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처럼 엄청 큰 시설을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것들이 아니지만 도봉구에 모두의 냉장고라는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거기 지킴이들이 여기 또 오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이따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남아서 너무 많이 사서 남아서 버려질 뻔한 음식물을 이 냉장고에 누구든지 와서 집어넣고요. 또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음식물을 필요에 의해서 누구든지 와서 이제 꺼내서 가져갈 수 있는 뭐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뭘 써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이 모두의 냉장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 참여형 기후 정책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이 이거를 해서 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쓰레기를 줄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이고요. 또 이웃 공동체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망들이 회복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관계망들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요.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감량할 수 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뭐 소각장을 지어서 우리가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부 안에서 어디든 가면 이런 것들이 생활화될 수 있게 저탄소 지역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변동되는 고민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후 환경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고민들은요.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요. 설득하고 캠페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지만 지속 가능성에 고민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한두 번 했는데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하기 좀 어려운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내자. 도시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저기 보면 그러니까 차량을 타지 않아도 대중교통으로 그냥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그 빈에서 본 것처럼 특별히 뭔가 개별 단열들을 넘어서서 도시 구조 안에서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난방 시스템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도봉구 기후 정책은요, 이제 현재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성과 재정의를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도봉구의 선택이 또 큰 틀에서 이런 과감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그런 계획들이 조금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도봉구가요? 단순하게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는 이행 지역인가 아니면
혁신적으로 뭔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도하는 역할의 선도 지역인가? 라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이 그 고민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